자, 이번 강좌는 그 마지막이죠. 그래서 주택 건설에 대한 것, 주택법 제일 끝에와 농지법에 대해서 핵심 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갖다가 건설한다 할 때 등록사업자죠. 그래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인식을 해줘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연간 기준이 되는데 연간 20호 이상 또 우리가 쓸 때 20세대 이상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출제됩니다만 단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 있고 거기다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얘기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 플러스 1세는 30 플러스 1이다. 원룸형도 결국 뭐라고 써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자,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정리를 꼭 해두시면 좋겠고요. 등록 기준에서는 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사무실은 22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등록 자체는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에서는 등록사업자가 비등록사업자인데 공동사업주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동사업주체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위에 있는 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겠고 또 주택조합의 경우도 할 수 있다, 캔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모델링은 제외다. 꼭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는 제외다? 리모델링은 제외다. 왜?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수 있냐면 시공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 다음 고용자는 여기 보니까 must 반드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이들을 간은 같이 할 때는 서로 위에 있는 사람은 여기는 시공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등록사업자야 되고 여기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되겠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택조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인가받는 경우가 있고 신고받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는데 설립을 하든 변경을 하든 해산을 하든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한다 하는 걸 수 있는 것 있고 인가받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서 신고한다 하는 걸 머릿속에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지역과 직장 이렇게 나눠보고 리모델링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래 세 개인데 왜 제가 크게 세 개를 하냐? 자, 여기는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여기는 자격 요건을 엄청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역화되어 있고 이건 동일 직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6개월 이상 거주인데 여기는 6개월 이상 거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유주택, 리모델링은 반드시 유주택자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여기는 무주택자도 되고 무주택자도 되는 특히 여기면 요겁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겠고 그럴 경우는 신고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있었느냐? 가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겠고 리모델링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의서. 그래서 결의서는 되게 3분의 2 이상 결의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동별 구분 소유자 또 우리가 쓸 때 의결권을 가진 자 또 전체에 대한 구분자 의결권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중에 조합원은요.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나서는 그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2 이상 그러면 20인 이상이라는데 리모델링 20인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는 지역과 직장이 이러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신규 가입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 교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왜냐? 리모델링은 사람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는 가입할 수 없지만 신규 가입과 교체를 못하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미달된 경우 할 수 있겠고 충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양, 무탈, 변경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했다, 양도했다,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탈퇴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게 보세요. 얘네들은 특히 2분의 1 미만으로다가 이루어졌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 여기 양도라는 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할 수 없지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할 수 있어요. 단 투기과일적으로 제외하고서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꼭 알아둘 것이 이 등록뿐만 아니라 우선 알아둘 것 이거죠. 사업계획 승인 역시 나올 수 있겠죠. 승인은 승인 대상과 더불어서 승인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우선 승인 대상은 앞에는 연간자가 들어갔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맞어요. 같습니다. 왜? 우리가 등록하든 가서 1만 등록하든 아니면 사업계획 쓰면 1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 있겠고 하나는 공동주택이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는 30호 이상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면 받는다. 그런데 단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는가. 여기는 50호 이상, 여기는 50세대 이상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50호, 50세대 이상 이런 걸 갖다 결정을 했는데 자 여기 호라고 했죠. 세대라고 했죠. 자 이런 경우를 갖다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건 이거죠. 여기 50호라는 것은 공익사업에서 건설 조성된 곳에서 개별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것, 그걸 50호 이상 또 한옥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50세대 이상이다. 그럼 이 50세대 이상이다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네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거기는 6m 이상 도로가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주거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60일 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겠고요. 사업계획 승인 얻었다. 그러고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이라는 것은 5년 내 착공하는 게 원칙이고 또 우리가 최초는 5년이지만 공구별로 가져왔다 그러면 2년 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눠준다면 최소한 몇 세대는 600세대 이상이야 공구별로 나눌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행자를 보호해줄 측면이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시행자를 갖다 보호해줘야 된다 하고 얘기했는데 시행자 보호 중에서는 수용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 토지 출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적 주체, 소위 국가지단체,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갖다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 그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간선시설을 설치한다. 간선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된 게 바로 뭐냐. 아파트 단지하고 바깥을 연결한 시설이 되겠죠. 특히 어느 때까지는 사용검사 신청 때까지 완성돼야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또 대지를 수송한다. 16,500제곱미터 대지를 수송하면 거기에 설치 의무가 따로 있죠. 도로 상하수는 누가 되느냐. 지방자치 고유사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겠고 다만 국가에서 2분의 1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가스는 공급하는 자. 그런데 전기가스는 공급하는 그중에 전기를 갖다 지중화 요구하게 되면 50%를 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우체통은 국가가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자를 보호해 준 측면에서 그 택지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택지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 이를 본다면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 있겠죠.
하나는 채비지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관한 사항? 채비지. 또 하나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채비지를 환지방에 채비지를 갖다 할 때 채비지를 1단으로 조성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1단으로 조성한 것 중에 2분의 1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각. 그 이 사람 우선 매각할 때 방법은 바로 뭐냐? 경제 입찰 방법을 이해하는 거야. 가격은 바로 뭐냐? 감정가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로서 소규모 60제곱미터 이하를 한다든가 국민주택 규모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갖다 건설한다. 그럴 경우는 조성 원가로 준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매도 청구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매도 청구 의미라는 걸 가장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매도 청구 의미라는 건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승인 받을 때는요 80%까지 승낙서를 갖다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서 착공을 한다. 원칙적으로 100%를 얻어야 돼. 그럼 여기서 80% 얻었지만 착공하기까지 가서 3개월 전에 시가로서 가서 협의를 먼저 끝내야 됩니다. 협의를 끝내서 95%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95%를 얻지 못한 경우와 얻은 경우, 자, 얻은 경우는 누구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든 가릴 거 없이, 누구든 가릴 거 없이 매도 청구하는 거고, 여기는, 10년 이전에, 그 이전에, 그렇죠? 1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10년 그 이전을 갖다 봤을 때, 거기에 소유하고 있던 자, 즉, 직계 존비속 상속받은 자 제외하고, 즉, 그러니까, 투기 세력한테는 매도 청구하고, 여기는 충분히 협상을 끌어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로서 몇 개월, 3개월 이상 먼저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갖다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포인트고, 그 다음,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사업이 끝나면 뭘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이 사용 검사 받으면 우리가 무엇보다 보면 건축법사에 사용 승인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사용검사권자는 우선 주체가 신청하는 사람이 누가 신청할 거냐? 가서 사업 주체가 신청합니다. 그럼 여기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 원칙적으로 누가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적으로 사용검사권자가. 그런데 예외적으로다가 국토장관이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국토장관이 한 건 사업계획 승인 과정 속에서 보면요. 그 승인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 중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걸 갖다 봤는데 원래는 승인권자는 대지 조성 면적 자체를 갖다 볼 때 또 아니면 기타 사업할 때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광자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까지는 그들이 다 해주는 거죠. 구청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해줬든 간에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정책적 목적에서 330제곱미터 이상 했다. 이럴 경우는 국토장관한테 받도록 돼 있어서 바로 그런 경우는 국토장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들한테 받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이 신청하면 가서 15일 내 검사 후 가서 사용 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 주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부도등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악덕이라고 그랬죠. 이럴 수도 있죠. 부도등이 나면 이 사람이 신청을 못하죠.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가서 시공보증자 그 역시 부도나면 입주 예정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죠. 그럼 악덕이다. 그러면 시공보증자뿐 아니라 여기는 시공자도 할 수 있고 또 입주예정자 대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지 못하면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형태의 뭘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가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용검사까지 이런 형태를 요청한다는 걸 꼭 아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주택을 갖다 공급합니다. 공급하면은, 이 사용검사 받았죠. 그죠? 그러면 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공급할 때는 미리 공급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서 입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입주자 모집을 갖다 할 때,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하겠다. 그러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받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 받지만 단 복리시설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지 아니하는 곳이 있어요. 국가지방자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는 것을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본주택이라는 거죠. 이 견본주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건 우리가 내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의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했을 때의 것을 보니까 마감자재, 우리가 소위 마감자재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앞으로 즉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가서 마감자재 목록표와 동영상을 갖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았으면 그걸 갖다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다르다 언제든지 가서 열람할 수 있으면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죠. 사업주체가 품귀현상 등의 자재가 품귀현상 났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동질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리 통지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그래놨습니다. 이런 걸 또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랬는데 여기는 분양가를 갖다 상한제를 줘두라 하는 걸 잘 알면 분양가라는 것은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그래서 여기는 택지비에다 건축비. 그럼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국토장관이 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국토교통부령이 그 령이 정한 거 외에는 붙이지 말아라. 우리가 가끔 풀옵션을 해서 문제 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양가격, 즉 여기 있는 이 가격 이하로 줘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지금 민간은 없어졌습니다만 공공택지, 그러면 민간택지도 언젠가는 투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시장,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시장에 대한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장관이 따로 지정해서 정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갖다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등장한 배경을 우리가 설명했었죠. 이게 있겠고,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심의 의결을 거쳤다. 그 다음 우리가 관광특구내에서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 짓겠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 나머지에 대한 관점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고, 다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적용할 때 그 지정할 때 지정과 해제 절차가 있겠죠. 자, 이것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일정한 요건이 됐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다. 그러면 여기는 청약률이 20대 1이 됩니다. 20대 1. 20대 1. 엄청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겠고, 또 직전월 관점에서 소급해가지고 소급해서 3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는데, 자, 그 동년 대비 200% 이상 거래량이 증가됐다. 또 가격은 직전월 3개월 대비 우리가 3개월 대비 그 퍼센트가 이와 같이 10% 정도 증가됐다. 이런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장 중요해요. 위에 것보다 위에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요건이 일단 물가 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요건을 가져가면 여기는 국토장관이 주택정책에 대한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가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토장관이 지정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누구에게 들으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이를 갖다가 통지해 줍니다. 이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 시장군수 구청장의 통지.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바로 이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가서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이라는 걸 공고하도록 사업주체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오면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사가 국토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해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40일 내 알겠죠? 해제 여부를 갖다 알려주도록 돼 있다.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알려주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제 역시 똑같은 정체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좀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거랑 이제 구별할 것이 뭐냐? 투기과열지구죠. 그래서 제가 투자했다 동그라미 칠했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때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절차적 측면이 같습니다만,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요건이 청약률이 대개 10대 1 정도 되겠고, 또 여기는 가서 분양 계획이 가서 30%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아까 10%를 기점으로 하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뭐가 있냐면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둘이 된다 그랬죠. 국토장관이 할 수도 있겠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아까는 여기는 국토장관만 했지만 여기는 같이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이때 국토장관이 하게 되면 시도사한테 의견을 듣고, 똑같이 의견 듣는 건 다만 시도사가 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유일하게 협의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역시 지정하고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역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 다만 차이점이 보니까 요건 차이와 더불어서 지정권자 투다, 혼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여기 국토장관은 매년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겠고요. 또 주거정책 심의를 통해서 여기는 이들은 국토장관이 역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며칠 내? 40일 내 역시 해제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하고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기에 있는 지위라든가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의 제한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 전매의 제한. 이 같은 전매의 제한을 받죠. 그럼 전매의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도 되겠어요. 그럼 이걸 해줄 때 미리 전매의 하지 못하도록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를 갖다가 위반했다 그러면 뭐의 대상이냐? 환매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처합니다. 다만 이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수 있겠죠.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사상에 의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지만, 이거는 사정이 생겨서 수도권 바깥으로 가야 돼요. 수도권 바깥으로. 전부 가야 되는 거. 그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전부, 세대원 전부 가야 되면, 요거는 배우자에게 일부가 가는 겁니다. 상속받아서 전부 가야 됐다. 해외로 2년 이상 나갔다. 이혼해서 위자료 주게 됐다. 또 우리가 2주택제 받았다. 그럼 시장군수 확인해요. 전부 이사 갈 수 있도록. 그 다음 공매, 경매,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 주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입주자한테 공급 질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자, 이런 공급 질서를 갖다 교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 사업 주체한테 하는 것이 있고 누구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 있겠고 그다음 사업 주체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누구든이라는 말 썼는데 누구든 공급 질서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공급 질서 교란 겁니다. 이때 지위와 증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주증상 확대 금지, 공주증 확대 금지.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증서, 무허가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만약 이걸 위반했다. 그럼 내가 통장을 거래했다. 그래서 청약했다. 그러면 청약해서 등기까지 넘어왔다. 입주했다. 여기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1순위자가 아닌데 1순위 통장을 사서 거래해서 당첨됐다. 그러나 발각됐어요. 그럼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 역시 등기됐다. 환매, 대금을 지급한 날, 그 다음 퇴거 명령 내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10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 제한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사업주체는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받는 거죠. 그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받는다. 위에 거는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에서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이후 60일 내 그 사이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사업주택을 갖고 먹고 튀면 누가 다 갚아야 되겠죠. 변제를 입주 예정자 다 갚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대지에 대해서와 건물에 대해서 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 부기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국가, 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하지 않는데요. 이 대지는 땅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여기 건축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것이 여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긋났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원칙은 단 사업주체가 부도났다. 그럼 그런 건 예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이제 주택 관리 파트는 이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겨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개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쭉 넘어가면 주택자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자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에는 자금에 대해서 주택법에 언급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주택법에 언급된 거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생겨서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고 지금 있는 거는 주택자금에서 주택상환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거기에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것.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5억이어야 돼요. 그러고서 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 실적 이내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걸 발행한다. 그랬으면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고 김영식 증권입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 중도 해약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나간다는 거 사정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간다. 사상회의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상법상의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지급보증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는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입주자 저축 중에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러니까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개념을 갖다 머릿속에 연상하면 돼요. 농지법 자체가 원래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농지에 대해서는 전답 과수원 외에도 현황 지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연성 식물을 갖다 재배하는 경작지라든가 또 거기에 의한 것 중에서 농지를 갖다 거기는 토지를 갖다가 위한 개량시설 또
농축산물 시설 부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만약에 예를 들어 농지에서 그 제외되는 것이 있다. 초지는 제외됩니다. 또 전답 과수원 외 중에 임야를 제외하고 가서 보면 3년 미만을 심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농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임야를 제외하냐? 임야는 따로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본다면 공간구조의 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야인 곳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가서 농지라 볼 수가 없도록 더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초지는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농업인 개인을 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연간 90일 이상을 갖다 농사 짓는 사람이고, 또 가축을 갖다 먹인다 그러면 대가축 소 같은 거 2마리, 중가축 같은 염소, 양 같은 거는 10마리, 그다음 소가축 같은 건 이제 토끼 같은 걸 기점으로 하겠죠. 그런 건 우리가 갔을 때 100마리, 가금 날짐승이죠. 1000마리 정도 가져간다. 벌꿀하면 10군 10통 정도 된다. 그러면 연간 120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재배한다는 날짜 필요 없죠. 100평 330 이상이면 된다. 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이라는 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가 3분의 1이 농업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를 갖다 소유한다. 그럴 때 농지 소유는 경자 유전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경자 유전은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농지를 왜 이렇게 소유의 상을 뒀냐? 투기 방지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목적이다?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건 1000제곱미터 미만, 300평까지 기점을 한다 그랬죠. 그다음 8년간 농사 짓다가 이농한 사람은 그 이농 당시 갖고 있던 것 중에서 10,000제곱미터를 갖는 게 원칙이고, 위탁 경영시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키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또 상속은 다 갖는 게 원칙이지만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제곱미터까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게 투기를 방지해야 되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가 있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하죠.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 준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며칠? 4일. 다만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 초한계비 주자, 초등학교, 한계농지, 개발 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 주말체험 영농, 그다음 농지전을 하거나 신고한자, 비축농지 이런 경우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일 내 처리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위탁 경영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경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경영하는 자 외에는 갖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이 정하는 것이 병역법의 징소집 3개월에서 9개 여행 중, 농업법인의 청산중이라든가, 또 우리가 질병, 취약, 선거 등에 있었는데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교도소, 구치소 여기서 보호 수용 중이다 하는 경우가 속할 수 있죠. 그럼 경자 유전이 아닌 사람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내 처분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리고 3년 동안 직권 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농업 경영하는 걸 보고 나서. 그러면 처분유만 일단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처분하는데도 안 했더라. 그러면 6개월 갖다 기다렸죠. 그죠? 안 했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토지가액의 20%를 부과시킬 수 있게끔 되고, 또 하나는 가서 여기 있는 농지 소유자가 매 수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농어촌 공사한테. 그럼 가격은 감정가격이나 공시가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지의 이용이죠. 농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농지법에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 분명히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농지는 소유와 이용이 원래 같아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소유와 이용을 갖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뭐를 갖다 해야 되냐? 대리 경작을 시킨다 볼 수 있어요. 대리 경작은 지정하는데, 자 원래 소유 이용하는 건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하겠죠. 다만 그중에 주의할 것은
이들 중에 만약에 안 난다 그러면 가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10일 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7일 내 결정해 줘요. 그럼 1차 지정할 사람이 뭐냐? 인근에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농업과 관련된 형벌과 관련된 것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2차적으로 오면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 자, 인근에 있는 학교나 생산자 단체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정함이 없는 한 기간은 3년 후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또 대리경작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수확량의 10%를 갖다 주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음 이제 농지를 갖다 보존할 필요가 있죠. 농지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 볼 수 있냐? 여러분들 농업 진흥 지역이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가 지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정할 때는 가서 정책심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신청하면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녹지라든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교통장한테 협의를 거쳐서 이게 개발할 땅인데 절대로 묶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묶어보고서 물어보고 나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보존하기 때문에 여기는 녹지지역인데 특별시 녹지는 없습니다. 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문제를 지정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보면 용수원이 있다. 용수원이 있다. 그 수질 확보, 환경이 중요해요. 여기를 보호구역이라고. 여기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진흥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수질 확보에서 지정한 곳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행위제한을 가져옵니다. 그럼 행위제한을 가져오면 매수 청구를 갖다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아시면 되겠죠. 다음, 농지를 농업생산 외로 쓰는 걸 뭐라 하죠? 농지 전용이라 그래요. 그럼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느냐? 농림축산식품장관에 받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규모에 따라서 위임해 줄 수 있어요. 시도자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져갈 수가 있다. 볼 수 있겠고. 농지 전용 신고는 농가주택 짓는 거랑 그냥 일반 주택 짓는 건 다르죠. 그럼 농가주택 짓는다든가 농업생활과 관련된 거나 또 생산과 관련된 거 있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도록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게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농산물을 갖다 생산하면 가서 이걸 갖다 판매하기 위한 임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걸 일시 사용하는 거죠. 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7년 플러스 5년 연장할 수 있고, 농지 위에다 고속도로가 난다. 그럼 공사기간 동안 인접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 사무를 짓는 거 필요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연장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겠고, 논바닥을 파헤쳐서 모래를 갖다 파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시 전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5년 플러스 3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러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나 협의나 일시사용 허가는 위반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와 하야한다 했어요. 그러면 다른 법에서는 거짓 기타 부정하면 반드시 취소지만 여기는 뭐냐? 중요한 것이 있죠. 취소해야 되는 건 조치명령 위반이다. 그런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농지에다가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으로 위험한 시설 짓겠다 그러면 허가 안 해줘요. 그럼 사람 머리 쓰겠죠. 농가주택 짓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음식점으로 막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년 내 농지전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받았다. 5년 내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시장군수청장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용도 변경, 승인 이런 말을 쓰도록 돼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되면 뭘 갖다 내도록 돼 있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되는 만큼 다른 곳에 조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농지 조성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안 내는 것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다. 왜? 전용하는 것이 아니다. 걔는 복구비를 대신 예치한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농지법까지 해서 핵심 요약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